7. 최후결전의 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전후에 소련을 방문하셨을 때였다. 크레물리 궁전에서 우리 수령님을 영접한 소련 공산당의 책임 일꾼은 그에게 자기 나라 간부들을 차례차례 소개해드리었다. 그 간부들 속에는 당시의 소련 국방상이었던 말리노프스키 원수도 있었다. 말리노프스키는 자기 차례가 되자 웃는 얼굴로 우리는 이미 구면이니 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었다. 김일성 동지께서 원동에 계시던 시절에 우리는 벌써 하바롭스크에서 첫 상봉을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옳습니다. 우리는 오랜 전우입니다. 라고 하시며 그와 뜨거운 악수를 나누시었다. 두 나라의 지도 간부들은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김일성 동지와 말리노프스키의 인연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바롭스크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일본 제국주의를 격렬하고 저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결전의 준비는 히틀러 독일이 패망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945년 2월 얄타에서는 소미영 3개국 순회자들이 모여 비밀회합을 하였습니다. 1945년 2월이면 소련군이 웽구리아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해방했을 때이며 베를린에 대한 총공격전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독일의 패망은 시간 문제로 되고 있었습니다. 소미용 순회자들이 얄타에서 논의한 중심 의제의 하나는 독일 패망 후 소련의 대일 참전 문제였습니다. 회의에서 소련은 독일 패망 이후 2-3개월이 지나 대일 전쟁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 참전 문제가 확정된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던 동방 비합방 민족들과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저국 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 나갔습니다. 소련군이 베를린 해방작전을 시작한 때로부터 얼마쯤 지나서 원동 전선군 사령부는 우리에게 독일의 패망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국제연합군에 망라되어 있던 소련군 장병들은 그날 온 밤 자지 않고 축하연을 벌리었습니다. 후방 창고에 있던 술이란 술은 아마 그때 다 마셔버렸던 것 같습니다. 군이서의 알코올도 하룻밤 사이에 결단났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원래 술을 많이 마시었습니다. 소련 사람, 조선 사람, 중국 사람의 구별이 따로 없이 모두가 전승의 기쁨에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승리를 우리 모두의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패망이 독일의 패망으로 이어졌고 독일의 패망이 조만간에 일본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패전은 일본의 패전을 알리는 전주곡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도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던 파시오 세력은 동서방을 무대로 하여 무도매로 가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이제 그 계주봉을 일본이 받아줄 참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제의 패망을 앞당기고 저국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대독 전승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은 후 연합군에 망라된 조선인 지휘성원들은 한데 모여 저국 해방과 관련된 작전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하였습니다. 정식으로 소집한 회의는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아주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모두가 격정이 넘쳐 일제격렬과 조국 광복을 부르짖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쳐들어갈 기세였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자력 독립과 전민 항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한다는 확고한 주체적 입장을 튼튼히 견제해야 한다.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자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적 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국내의 항쟁 조직들을 잘 준비시켜 인민혁명군이 조국해방작전을 벌일 때 그에 합세해서 전인민적인 항전을 벌여야 한다. 소련, 중국의 무장력과의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고 소련의 전반적 대일작전과의 깊은 연관 속에서 협동작전 준비를 잘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날 우리가 논의한 요점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소련과의 군사정치적 협동 문제를 두고 소련 원동 전선군 지휘부와 여러 차례에 걸치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주보중이나 장수전과 함께 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김책이나 최영건을 데리고 따로 가서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침공에 대처하여 소련은 그동안 대일작전을 내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준비는
독일 패망 이전에도 했고 이후에도 하였습니다. 소련 지도부는 독일과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던 주체 30이 1943년경에 정참모부의 원동 담당 부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원동의 무력을 전시 작전 수행에 알맞게 개편하였다. 스탈린은 원동 전선 사령관과 집단군 사령관들을 대독전쟁을 통해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은 장령들로 교체하였다. 원동 전선 사령관 아파나시엔코가 모스크바 남방의 오로네조 전선 부사령관으로 파견되어 가고 그 자리에 깔리닌 전선 사령관이었던 부르카이예브가 소환되어 온 것도 그런 조치의 일환이었다. 스탈린은 주체 33 1944년에 들어와 소련군이 소련 경계의 동굴아파 땅에서 군사작전을 적극화하고 있던 때에도 원동 지역의 병력을 급속히 증파하여 그 군력을 최대한으로 늘려나갈 때 대하여 명령하였다. 소련은 독일이 괴멸된 후에 대일작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작전 방향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소련 군대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소련의 고위 지휘성원들은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모든 부대들은 박도한 대일작전을 앞두고 정전보다 훈련 강도를 몇 배나 높이었습니다. 그때 벌린 군사훈련은 국제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는 4개 민족부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그 모든 민족부대들이 다가올 대일연합작전에서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관심을 돌렸습니다. 연합작전이 은을 내자면 국제연합군에서 민족부대별로 되는 작전 분담은 어떻게 하고 각 군정 병정 간의 전투적 협동과 보조를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훈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당한 힘을 놓았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의 각 부대들은 이와 함께 다년간의 항일전쟁에서 창조하고 연마해온 유격전법들을 완성하고 그것을 대규모 정규작전에서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서도 꾸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훈련을 다 같이 내밀면서도 조국 해방작전에 절실히 필요한 정찰훈련, 공경훈련, 무전훈련과 항공육전대 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련 군대가 대독전쟁 기간에 창조한 최신 전쟁 경험도 충분히 연구하고 익히었는데 그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갓 조직되었을 때 훈련기지에 파견되어 온 소련 교관들은 대부분 지난날의 국민전쟁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일작전을 최종적으로 준비하던 그 무렵에는 소독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교관으로 와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현대전에서 단련된 사람들이니 교육 내용도 매우 참신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내 항쟁 조직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저국의 공작원들을 수많이 파견하였습니다. 백두산 미령과 간백산에도 우리 공작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기에 틀관자 항쟁 조직들을 지도하고 있던 정치공작원들과 함께 최후 결전 준비를 다그쳐 나갔습니다. 나도 그 무렵 국내에 나와서 당면한 대일작전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부대들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소련의 전반적 대일작전 준비와 우리의 작전 계획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시간을 바치었습니다. 소련은 1945년 여름에 와실레스키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원동 소련군 총사령부를 조직하고 거기에 3개의 큰 전선군을 배속시켰습니다. 자바이칼 전선군은 말리노프스키가 담당했고 제1원동 전선군은 메레츠코브가 담당했으며 제2원동 전선군은 본래 원동 전선사령관이었던 부르카이예브가 담당하였습니다. 제1원동 전선군의 기본 작전지역은 할빈 이남의 중국 동북 일부 지역과 조선이었고 제2원동 전선군의 작전지역은 하바롭스크 서쪽에 있는 동북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국제연합군은 제2원동 전선군에 배속되어 군사작전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주로 제1원동 전선군과 연계를 가지었습니다. 원동 소련군 총사령부가 조직된 다음부터 나는 제1원동 전선 사령관 메레츠코브, 군사위원이었던 스티코브와 거래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25집단군 사령관 지스자코브나 집단군 지휘성원인 레베제브와도 친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대일작전의 개시와 함께 부대를 이끌고 조선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동 소련군 총사령부의 소재지는 하바롭스크였습니다. 나는 하바롭스크에 드나들면서 와실렙스키와도 낯을 익히고 말리노프스키와도 친교를 맺었습니다. 1945년 여름에 이르러 원동 소련군 총사령부는 연합작전을 위한 회의를 자주 소집하였습니다. 와실렙스키는 소련군 총사령부의 작전적 구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관동군 주력을 포위하고 그것을 몇 개로 고리 분단하여 일거에 소멸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해방과 관련해서는 정례의 작전적 방침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간백산 일대에 집결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예정된 통로로 진출하여 각 도두를 해방하며 원동의 훈련기지에 집결되어 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평양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항공편으로 신속히 진출하여 이미 꾸려놓은 비밀 근거지들을 차지하고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벌이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원들은 항쟁 조직을 대대적으로 늘려 인민들을 전민항쟁에 불러일으킴으로써 온 민족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합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작전계획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군사정치 정세 하에서 조국의 해방을 단시일 내에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모든 도들의 낙하산을 타고 내린 빨치산 부대들이 와곽 쓸어 나와 전민 항쟁 부대들과 함께 사방에서 적들을 답색일 판인데 무엇이 어려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해안선이 구축된 적의 여세지구로는 소련군이 폭격과 함포 사격을 들이대면서 쓸어들고 국경적으로는 보병 부대들이 기갑 부대들을 앞세우고 해일처럼 밀려들 판이었습니다. 소련 사람들과 그렇게 약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최후 결전을 앞두고 국내의 소부대들과 소조들을 많이 들여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빨치산 부대들과 인민무장대들, 항쟁 조직들 앞에 적들을 완전 경멸한 후 식민지 통치기관들을 청산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당과 인민정권기관들을 내올 때 대한 임무도 설정하였습니다. 원동 소련군 지휘성원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 많이 상정한 사람은 메레츠코브였습니다. 메레츠코브는 이마가 약간 벗어질싸한 40대 말기의 장령이었습니다. 메레츠코브의 경력을 보면 스탈린이 그를 연해즈 방면의 전선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 우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원동의 한 부대에서 지휘송원으로 있은 메레츠코브는 레닌그라드 군관구 사령관으로 있다가 소련 핀란드 전쟁에서 주력을 담당했던 제7집단군도 지휘하였습니다. 그는 소련군 총참모장도 하였고 원동으로 오기 전에는 모스크바 서북부의 가렐리아 전선사령관으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메레츠코브는 구면 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내 손을 꽉 잡아 흔들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리를 권하고 나서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쟁에서는 조선 동지들이 우리들의 선배입니다. 대일작전에서 조선 동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활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메레츠코브는 국제연합군에서의 조선지대의 활동에 대하여 간단히 요해한 다음 나에게 조선 국내의 군사정치 정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일본의 군사 역량 배치와 통치 방법, 국내 인민들의 반일투쟁과 혁명조직들의 분포 정형, 비밀 근거지들과 연결되어 있는 무장대들의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일작전을 앞둔 어느 날 나는 연합군 지휘관들과 함께 모스크바로 향하였습니다. 소련군 총참모부가 소집한 회의에 가보니 메레츠코브와 스티코브를 비롯해서 대일작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 전선사령부의 책임 일꾼들도 벌써 다 와 있었습니다. 와실레스키 총사령관도 거기에서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우리의 항공육전대전법에 기초한 조국해방작전 계획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지하였습니다. 그때 동북항일연군 부대들 앞에는 만주지방의 주요 도시들에 먼저 날아들어가 진격하는 소련 지상부대들의 통로를 열어줄 때 대한 임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즈유코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가 독일 주둔 소련 점령군 총사령관과 독일 관리 감독이사회 소련 대표로 있을 때입니다. 즈유코브가 무슨 일로 거기에 왔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로서는 매우 인상 깊은 상봉이었습니다. 이름난 백전노장인 즈유코브는 대단히 서글서글하고 소탈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있는 송이를 다하여 우리를 접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관리를 벗어난 특별한 환대였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동안 레닌여도 참관하고 역사박물관에도 가보았습니다. 모스크바 방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름 있는 전적지들도 구경하였으며 영화 차파이에브도 다시 보았습니다. 대일작전과 관련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소련 사람들은 어째서인지 우리를 원동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배포유하게 계속 시내 구경만 시키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우리를 주다노브에게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다노브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 겸 비서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주다노브에게 가보니 스티코브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주다노브는 스탈린의 위임에 따라 동방에서 온 사절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행해온 항일무장투쟁을 격찬하였습니다. 그는 스탈린과 스티코브를 통해 조선의 빨치산 김일성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듣던 바보다는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것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 스탈린도 우리의 활동에 유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주다노브와의 담화는 당면한 군사정치 정세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주다노브와 담화하면서 그가 해방된 조선을 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발전시키자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하겠는가 하는 데 대한 나의 견해를 몹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담화 도중에 주다노브는 불쑥 나에게 조선 사람들이 나라가 해방된 후 몇 해 동안이면 독립국가 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은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늦어도 2~3년간이면 해낼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다노브는 그 대답을 듣자 두 손을 마주 비비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뜻밖이라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주다노브가 어째서 해방 후 우리의 자주독립국가 건설 문제에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3년이라는 나의 대답을 듣고 반신반의의 모순된 표정을 짓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짐작하였습니다. 그 까닭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얄타 회담에서 전후 조선 문제 처리에 대한 논의가 벌어질 때 루즈벨트가 신탁 통치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아시아의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후원 밑에 민주적 제도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종일관한 주장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1943년 봄에 워싱턴에서 미 국무장관, 영국 외상 등과 회담할 때부터 조선과 인도 지나는 강대국들의 신탁 통치하에 놓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조선 사람에게는 완전한 독립을 얻기 전에 약 40년간의 수습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이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각성되고 단련되었다는 것과 그 과정에 자체의 힘으로 국가건설을 해나갈 수 있는 견실한 지도 핵심과 광범한 애국 역량이 준비되었고 풍부한 투쟁 경험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능숙한 조직력과 강력한 동원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주다노브는 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해방 후 조선인민의 건국투쟁에 어떤 형태의 지원을 주었으면 좋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소련이 독일과 4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고 앞으로 또 일본과도 큰 전쟁을 치루어야 하겠는데 무슨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도와준다면 물론 고맙겠지만 우리는 될수록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일떠세우려고 한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역대적으로 사대주의가 만국의 근원으로 존재해왔다. 새 조국을 건설할 때는 사대주의로 인한 피폐가 절대로 없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지지이다. 소련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조선 문제가 조선인의利益과 의사에 맞게 해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주단오버는 내 대답을 듣고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동굴아파의 어떤 나라 사람이 나를 만나자마자 자기 나라는 본래부터 경제적으로 낙후한데다가 전쟁 피해가 막심해서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소련이 큰 집이 된 셈치고 도와줘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입장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동방과 서방의 차이, 해 뜨는 나라와 해 지는 나라의 차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단오브의 마지막 말은 물론 농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해 뜨는 나라와 해 지는 나라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동굴아파 지도자들이 자기 인민의 힘보다 소련을 더 믿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거의 다 소련 군대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들은 소련에 의존하여 소련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아 하면 그들도 아 했고 지어는 모스크바에 비가 오면 그들도 우산을 들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사대주의가 심했습니다. 동굴아파 사회주의가 망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이 사대주의에 있습니다. 주단오브는 나와의 상봉 결과를 스탈린에게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 후에도 주단오브와 여러 차례 만나 깊은 친결을 맺었습니다. 메리츠코브도 스탈린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순에서 있은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해방 직후 내가 여순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메리츠코브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만나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곧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부탁할 것이 없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소련군 사령부가 발행한 군표를 없애고 우리 화폐를 발행할 때 대한 문제, 산업국유화 문제, 조선인민 혁명군을 현대적인 정규 무력으로 개편하는 데서 소련이 필요한 방조를 주는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안을 제기하였습니다. 메레츠코브는 그 후에도 우리의 사업을 각방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연해변강 군관구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평양에도 이따금씩 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소련군 사령부에 가지 않고 먼저 우리 집부터 찾았습니다. 한 번은 메레츠코브가 말리노프스키와 함께 평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조선 주둔 소련군 사령관은 그들을 외국인 전용 호텔로 안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령관의 호의를 물리치고 우리는 김일성 동지네 집에 찾아온 사람이니 거기에 가서 부인한테 만두나 해달라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들린 일이 있습니다. 말리노프스키와 메레츠코브는 내가 집에 있건 없건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주 대범하고 텁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예고도 받지 못하고 손님들을 맞아들인 김정숙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리노프스키는 자기네가 평양으로 떠나올 때 나에게 미리 연락을 했는데 그런 연락을 받고서도 비행장에 못 나오고 또 이렇게 집에도 없는 것을 보면 여간 바쁘지 않은 모양이니 바쁜 사람을 기다릴 것 없이 우리끼리 먼저 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선 국수도 가져오고 조선 흘레부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주단오브와의 회견을 마친 나는 스티코브와 함께 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동에서 맺어졌던 스티코브와의 친견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스티코브는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그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으로 소집되었던 소미 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대표단 단장으로 조선의 통일과 자주적 발전을 위한 외교 활동을 정열적으로 벌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그동안의 활동 종용을 통보하였습니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은 동맹국들과의 협약에 따라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일본 군대와 교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나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조국 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최후 공격작전에 앞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로 하여금 웅기군 도리와 훈순현 남비얼리, 동흥진을 비롯한 적의 국경 요새 구역의 여러 군사 요충지들을 부리에 습격하여 적들의 방어 체계에 혼란을 조성하고 요새 구역 안에 배치된 적 유색 역량과 화력 기제들에 타격을 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와의 연합작전을 하면서 제1원동전선군 사령부가 제일 신경을 쓴 것은 가장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장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세화된 국경지대에서 어느 거리를 탑새겨야 일본군의 방어체계 전반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고충을 우리가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군은 1945년까지 만주와 소련, 몽골 국경지대에 수많은 연구 하점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조선에 건설된 4개의 여세지대는 모두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발진기지들이었습니다. 일제가 10여 년에 걸쳐 건설한 저소, 조만, 소만 국경 일대의 여세구역들에는 관동군과 조선주둔군 관하부대들을 비롯한 육해공군의 방대한 무력이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적들은 이 여세구역들을 가리켜 난공불락의 방어선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적들이 구축한 여세들은 모두가 비밀 지하 여세였습니다. 일제는 여세 건설에 동원된 인부들을 비밀 담보의 명목으로 학살해버리었습니다. 이런 여세들은 대일작전 수행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되고 있었습니다. 소련 지휘관들은 그 여세선 뒤에 있는 관동군을 크게 보았지만 나는 여세선의 돌파를 난 문제로 보았습니다. 내가 여세구역의 몇 군데를 찔러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개전에 앞서 국부적인 싸움을 해야겠다고 하자 제1원동전선군의 고위 지휘관들은 다들 어리둥절해 하였습니다. 나는 대일작전의 돌파구를 열자면 군사 여충지를 몇 군데 답새겨서 적들이 은밀히 증강해온 방어체계와 은폐해놓은 유색역량과 화력 기제들을 단번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의 한 부대가 개전전야에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두만강 일대에 구축한 여세의 한 모퉁이를 담당한 토리에 대한 습격 전투를 단행하였습니다. 토리는 경웅 여세구역과 웅기 라진 여세구역을 끼고 있는 묘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토리가 점령되면 적들이 그 일대의 넓은 지역을 내놓아야 하고 경웅 여세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투원들은 토리의 경찰관 주재소를 불사르고 마을을 해방하였습니다. 토리는 조국 광복을 위한 최후 결전에서 우리 혁명군 부대에 의해 첫 번째로 해방된 마을이었습니다. 적들은 증원부대를 급파했지만 그 증원대는 겁을 집어먹고 응상룡에서 경찰관 주재소가 불타는 것을 구경만 하다가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의 토리 습격에 대하여 일본의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8월 8일 오후 11시 50분 조선인의 일단 약 80명이 소련군과 함께 괴석정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 토리에 내습하였다. 여기는 소련 영토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곳이다. 우선 토리 경찰관 주재소가 습격당하였다. 9일 오전 3시경 트럭을 토리에 보냈으나 때는 이미 늦어 트럭은 웅상령에서 되돌아왔다. 조선 종전의 기록 29페이지. 소련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별동대, 선견대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해 마련된 돌파구는 대일전쟁을 전격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우리의 작전적 의도를 관철하는 데서 결정적 고리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간백산 미령을 최후 공격작전의 출발 진지로 차지하고 있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대오를 누리면서 작전 계획에 예견된 대로 진격하였으며 두만강 연안에 집결한 부대들은 일시에 적의 국경 요새들을 돌파하고 경원, 경웅 일대를 해방하였으며 웅기 방향으로 계속 전과를 확대하면서 국내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안 상륙부대의 선견대로 활동하던 일부 부대들은 지상부대와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웅기에 상륙하였으며 전투 성과를 확대하면서 청진 일대로 진격하였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금창, 덕령, 먹릉, 목단강을 해방하고 적들을 경멸하기 위한 추격전을 벌이면서 관동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두만강 대안해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미 국내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인민무장대들과 무장봉기 조직들, 광범한 인민들을 무장폭동이로 힘있게 조직 동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제 침략군과 헌병 경찰기관들을 습격 소탕하면서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었으며 진격해오는 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경흥 요새를 격파하는 전투에서는 도천리 출신인 한창봉이 잘 싸웠습니다. 한창봉은 그때 국제연합군의 선견대에서 맨 처음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더한 선견대원들은 지방혁명 조직 성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적의 포대들과 연구 화점들을 단숨에 까부시고 원종 일대를 해방하였습니다. 두만강 일대의 요새 돌파 작전에서는 훈육 마유산 전투도 유명했습니다. 마유산과 월명산 일대는 적들이 난공불락이라고 떠들던 곳이었습니다. 적들은 훈육교를 폭파하고 연구 화점들이 구축되어 있는 고지에 들이배겨 결사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박광선은 일본군으로 변장한 조선인민혁명군 정찰조원들과 함께 야밤에 두만강을 건너 마유산 뒷면에 불쑥 나타나 적정을 샅샅이 알아냈습니다. 마유산을 지키고 있는 적의 역량은 2개 대대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찰조는 부대의 무전으로 적정을 알리고 두만강을 강행도하한 부대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마유산 일대 인민무장대는 전투 전에 적의 화약고와 포탄, 탄약, 야적장을 폭파함으로써 전반적 전투 승리에 기여하였습니다. 토리 습격 전투에 참가하였던 500명인의 선견대는 만양고개 전투에서도 위훈을 세웠습니다. 만양고개는 적들이 웅기, 라진 요새를 육로에서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만양고개에서 부대의 전진이 좌절되자 500명은 자기네 선견대가 고지의 적 화점과 포진지를 까부시겠다고 자청해 나섰습니다. 그는 대원들을 데리고 고지에 기어올라 아군의 전진을 막고 있는 화점들을 모조리 까부시고 부대의 진경로를 열어놓았습니다. 소련군 장병들은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조선빨치산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원들 중에는 조국 해방을 하루 앞두고 희생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봉석이었습니다. 김봉석은 내가 제일 사랑하던 전령병이었습니다. 그가 내 연락임무를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그가 전령병이었지만 정치 공작을 능숙하게 수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말에 김봉석이 윤병도와 같이 우리의 임무를 받고 적들의 토벌거점인 용종에 들어가 중학교에 입학하여 학생모를 쓰고 청년학생들 속에서 공작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면 누구나 놀랄 것입니다. 박인진을 호위하여 서울에까지 가서 전도교인들의 무슨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그 상충인물들에게 혁명의 물을 먹인 유격대원이 바로 김봉석입니다. 김봉석은 조국해방작전에 참가하고 있던 500명이한테 나의 명령을 전달하고 돌아오다가 전사하였습니다. 나는 500명에게 소련 군대와의 연합작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임무를 주려고 김봉석을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준 임무를 수행하고 인차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던 길에 어떤 집에 들려 식사를 했는데 그 집주인이 나쁜 놈이다 보니 김봉석이를 경찰에 밀고 하였습니다. 김봉석은 추격하던 놈들과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때가 1945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내가 몹시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혁명열사농 참관자들이 해방을 하루 앞두고 전사한 그의 반신상 앞에서 너무 아쉬워 모두 발길을 떼지 못한다고 합니다. 라진을 해방시킨 것은 라진 인민무장대입니다. 라진 상륙작전을 담당한 소련 태평양 함대의 해군 부대는 라진 상륙 전투가 어려운 전투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라진은 적들이 많은 품을 들여 건설한 큰 요새지였기 때문입니다. 항해는 적의 군함들이 노상 머물러 있었고 시변두리의 고지에는 고사포 부대도 있었습니다. 소련 군대가 라진에 진출했을 때 도시는 이미 해방된 뒤였습니다. 라진의 운관 일본군은 처음에 소련군이 시내를 폭격하고 함포 사격을 하게 되자 그것을 장고봉 사건과 같은 충돌 사건으로 알고 결사적으로 방활잡돌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인민무장대의 한 소부대가 밤중에 시내에 은밀히 돌입하여 여세 사령부와 헌병대 경찰서에 총격을 가하고 육군 군수 창고에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기하고 있던 인민무장대의 기본대오가 시내에 쳐들어가서 적들을 안팎으로 답새겼습니다. 라진 해방전투에 참가하였던 소련의 한 군관은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들이 도시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기관총의 따르륵 소리와 포사격 소리가 들려왔다. 도시 변두리로 나온 조선 농민들이 손을 휘저으면서 만세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시내에서는 벌써 이틀째 김일성 빨치산 부대와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라진시의 저그마한 광장들과 적다란 길거리들은 적군의 자동차들과 짐수레들로 미어질 듯 꽉 차 있었다. 조선 빨치산들이 일본군의 퇴로를 막고 그들이 도시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과 빨치산들 사이에 갇히게 된 일본 사무라이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포로로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도시변두리로부터 우리를 향해 급히 달려오는 100여 명의 무장인원을 보았다. 우리들은 김일성 빨치산 대원들입니다 라고 급히 부대 지휘관이 땅크병 대좌에게 말했다. 이 우르주멜라 슈일리, 조선에서의 수기 중에서 인민무장대는 전국 도처에서 각이한 명칭을 가지고 일제를 경멸하는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각 도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인민무장대가 활동하였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경웅, 웅기지구들에 조직된 인민무장대가 개전 초기부터 젖소연합군과 합세하여 잘 싸웠습니다. 정진, 길조, 성진 지구의 무장부대들은 적 패잔병들을 소탕하고 8.15 해방 전에 벌써 무장으로 공장들을 장악하였으며 경찰기관들을 기습 소탕하였습니다. 최일이 조직한 까치봉 무장대가 조국 해방을 위한 최후 결전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일은 1941년 여름에 회령지구에 파견되었습니다. 500명 소조가 그때 그의 길 안내도 해주고 활동지대도 선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최일이 숫구의 노동자들과 징용, 징병 기피자, 선진 청년들로 무장대를 꾸리고 대장이 되어 활동한 것이 회령 까치봉 일대였습니다. 무장대를 내올 때에는 맹세문을 낭독하고 선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무장대는 임시교정과 행동준칙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일은 경운군 노기아리 검산지구에서 활동하던 박창범과도 연계를 가지었습니다. 박창범은 검산 임시비밀근거지를 거점으로 삼고 활동한 우리의 정치공작원이었습니다. 까치봉 무장대는 최후 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투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북부 국경지대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는 원종, 정학, 마유산 계선에서 퇴각해오는 패잔병들을 소탕하였고 화약고와 연유창도 폭파하였습니다. 이 무장대는 소련군의 진출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회령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들이 까치봉 지구에서 소멸한 적 유생역량만 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행기도 노획하고 고사포와 수많은 피복류와 장구류도 노획하였습니다. 양강도와 함경남도 일대의 항쟁 조직들은 소련군이 진격해 오기 전에 수많은 경찰서와 적 통치기관들을 습격 소탕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철원, 법동지구와 평안북도의 염주, 삭주지구 항쟁 조직들도 잘 싸웠습니다. 신의주지구의 항쟁 조직들은 총공격명령이 내린 다음 날부터 경찰관 파출소와 국경경비 초소들을 들부시고 도경찰부와 도청을 점거하였으며 비행장에 박혀있는 패잔병들을 무장해제하여 8월 하순에 진주에 온 소련군 사령부에 넘겨주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양지구에서는 조국해방단을 중심으로 모어진 큰 항쟁대오가 병기창을 습격하고 도청과 부청을 점거하였으며 적 패잔 무력을 제압하였습니다. 황해도의 항쟁 조직들도 일제가 항복하기 전에 여러 지역의 적들을 습격 제압하였습니다. 최후 결전의 시기를 회상할 때마다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소련의 훈련기지에서 여러 해 동안이나 조국 해방작전 준비를 해온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역량이 본래의 계획대로 전투작전을 전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군 부대들이 북부 국경지대에서 일본군과의 교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전선 부대들의 작전을 지휘하는 한편 항공 육전대를 인설하고 조선으로 출격할 준비를 최종적으로 끝내고 있었습니다. 전선 정황에 맞게 육전대오를 부분적으로 재편성하기도 하고 무기와 탄약, 장구류 일식을 신품으로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전대는 자동차를 타고 비행장에 나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번져진 것은 일본 놈들이 너무 급작스레 항복한 데 있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항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처음 얼마 동안은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오만하고 포악하고 검질긴 일본이라는 강적이 개전 일주일 만에 손을 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항복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선대들이 눈을 감으면서도 바라던 염원이었고, 우린 이미 수십 년 동안 무서운 고통과 희생을 당하면서도 피를 물고 줄기차게 터봐온 항쟁의 정착점이었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 앞에는 휘황찬란한 재생의 길,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때이른 항복을 일미간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막은 어떻든지 간에 일본이 몇 달만 더 저항해도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라의 전 영토를 다 해방하였을 것입니다. 일제의 급작스러운 항복과 관련하여 조성된 정황에 대하여 쓰고 있는 자료를 소개한다. 일본이 점차 패전의 길에 빠져 소련이 정의의 무기를 가지고 일본해로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김일성 장군은 다시금 부하의 정예들을 만주에 파견하여 관동군을 전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만주의 모든 요충에 군대를 배치하고 비행기 20여 대도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대부분 징병, 학병 등 일본 군대 내의 조선인 장병들과 연락하여 들고 일어날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 세계적 계획을 바야흐로 실현시키려고 하던 그 직전에 일본의 항복을 보게 되어 유감스러우나 이 계획은 무효로 시키고 중지되었던 것이다. 만일 이 계획을 조금만 빨리 세웠거나 혹은 일본이 좀 늦게 항복했어도 김일성 장군은 그 전륜한 전략 전술을 마음껏 발휘하여 요란한 비행기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또한 장렬한 군대의 포성과 함께 한속 높이 보무당당히 입국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 장군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추의 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도쿄에서 발간된 잡지 문화조선에 실린 글 김일성론에서 서하 22년 1947년 5월 일본의 패망 소식을 들은 날은 온 나라가 다 울었다고 합니다. 평양의 연광정과 을밀대 앞에서는 하루 종일 춤판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국권을 강탈당한 때로부터 40년, 국토를 병탄당한 때로부터 36년, 기나긴 암흑의 밤과 지루한 노예살이를 끝장낸 민족의 환호가 삼천리를 진감하였습니다. 일본 전황이 항복선언을 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도 일본군은 저항을 계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전후 조선의 공산주의화를 막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방해하기 위해 미일 두 제국주의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음모의 산물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6일 조선 총독부와 조선 군관구 사령부는 정치운동 단속요령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각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관아부대들의 조선인민의 해방투쟁을 진압할 때에 대한 지령을 하달하였습니다. 놈들은 조선군은 엄연히 건재해 있다고 하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을 기화로 그 어떤 독립운동을 벌린다면 단호하게 무력을 행사하겠으니 경고망동하지 말라고까지 감히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후에도 조선에서 전투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 총독부와 조선 주둔군이 그 선언을 무시하는 조건에서 국내의 항쟁 세력은 저항을 계속하는 일본군 패잔병들과 적 통치기구들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소탕하였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에서는 항쟁 조직들과 무장 조직들이 소련군이 입성하기 전에 일본군의 패잔 무력을 소멸하고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당 조직도 내오고 지방 자치기관들도 창설하였습니다. 인민적인 자치기관들이 말단에까지 조직되어 도내 행정을 틀어지고 민족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관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함경남북도를 내놓고도 국내의 항쟁 조직들과 무장대들은 8월 중순의 한 주일 동안에만도 근 1,000개소의 적 통치기관들을 습격 소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해방은 15성상이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안겨 그것을 밑부리채 뒤흔들어 놓은 조선인민 혁명군과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민 항쟁 역량의 총동원으로 이룩되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장기간에 걸치는 항전이 선행되었기에 소련의 대일작전은 그처럼 짧은 기간에 결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해방은 소련군이 일본 관동군을 경멸하는 유리한 환경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혁명군 자체의 역량에 의해 마련된 위대한 결실입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기에 우리가 조직한 국내의 항쟁 조직들과 무장대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 공격작전 계획에 따라 국내 도처에 운거하고 있는 일제 침략 무력과 식민지 통치기구들을 제압 소탕하고 나라를 해방하였습니다. 조선인민 자체의 주체적 역량에 의하여 조국 해방이 이룩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자료들을 소개한다. 미국 사람들은 벌써 주체 34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한 외교문서에서 조선공산군 김일성 부대, 조선공산군이 적절한 시기에 조선반도를 휩쓸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한 대학 교수는 구만주, 중국 동북부 구만주야말로 태평양 전쟁의 핵심부이며 김일성 장군에 의한 레지스탄스가 그 후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좌절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되었다고 썼다.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을 광복하는 데서 조선인민혁명군이 논 역할에 대하여 소련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조선은 40년간 1905년 이래 40년간 압제자들에 대한 투쟁을 독자적 힘으로 계속하였다. 1945년 8월까지 조선에서는 빨치산 부대가 활약하였으며 소련군의 일본 경멸전을 적극적으로 원조해 주었다. 엘 말리노스키 관동군 경멸되다 번역판 311페이지. 패전 후 소련군 제25 집단군 사령관 지스차코브 상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평양수비대장 다케나토 장량은 조선의 2개 군단과 9개의 사단 그리고 많은 수의 헌병과 경찰을 가지고 있은 것은 대서전쟁의 준비와 함께 조선의 빨치산 투쟁을 물리치기 위한 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실토하였다. 우리 인민은 수백 년 동안의 반일투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 말에 벌써 우리나라는 수십만의 일본 침략군과 맞서 7년 동안이나 임진조국 전쟁을 하였습니다. 근대로부터 계산해도 조선민족의 반일투쟁 역사는 70년이 훨씬 넘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75년 운양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 인민은 무력으로 일본 침략군에 대항해 나섰습니다. 통치배들은 일본군의 위세에 눌리워 벌벌 떨었지만 군대와 인민은 단호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 후에는 위정척사운동과 의병운동, 계몽운동, 독립군운동을 비롯하여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을 비롯한 각이한 방법으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수십 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투쟁해 왔습니다. 백두산이 조정의 산으로서 조선의 만산을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백두밀림에서 개척되고 발전해온 우리의 항일무장 투쟁은 민족적 해방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의 해방은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 투쟁의 총화인 동시에 해내외의 광범한 반일 애국 역량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희생을 무릅쓰고 거적적으로 벌려온 영적인 항전의 결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